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장 사회복지 역사와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가 지금 영국, 미국,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 현재는 어떤 형태인가,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역사를 모르고서는 미래에 대한 답이 없죠.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현재가 조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다시 사회복지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더라도요, 사회복지 역사와 발달 과정에서 영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시동으로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영국은 구빈 정책이 발전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제일 먼저 엘리자베스 구인표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영국은요, 1349년 또 1348년, 1300년도, 40년도, 89년도쯤 되면요,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았죠. 그래서 영국은 약 흑사병으로 3분의 2가 사망됨으로 해서요, 이렇게 인구가 감소됨으로 해서 우선 제일 먼저 노동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불황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국은 100년 전쟁 치렀죠. 장미전쟁 치렀죠. 또 이런 것에서 흑사병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경제의 마비라는 것은 결국 범죄가 극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영국의 어려움을 갖다가 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여러분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는요, 구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즉 가난에서 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원칙을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요. 자, 빈민구제를 갖다가요, 정부의 책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떠한 빈민 정책이 있어서 이거를 자선으로 생각했고요.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개인의 책임과 또는 그 가족의, 친척의, 또 나가서 지방자치의 책임으로 인식했지만은 이제 이것을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요,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이 수립됐습니다. 드디어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이제 관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까지 심수했고요. 그리고 빈민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서 규정하여 차별을 취했죠. 즉 뭐냐면은 구빈법의 피보호자는요, 노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따랐고, 또 아동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우선 친족 부족의 부양의 책임 강조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선택적 복지 기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불황화라든가 가문 안에 내몰린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정책을 했다는 것이 특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영국이 당시에 구빈법 이전의 복지 주체는 교회라든가 귀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요,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점차 이것이 이제 이들의 한계를 벗어나고 너무 많은 불황화가 생겼고, 또 너무 많은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또 이것이 너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기관이라든가 귀족 일부의 몇 사람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직접 이 일을 갖다가 실시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빈 피보 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 요보 아동으로 피보자 자격을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은 이들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노동을 거절했을 때는 형벌에 처했죠. 강제로 작업에 넣었죠. 투입했죠. 그러나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병자, 노인, 장애인, 어린아기는 여달 이런 들인데 이런 경우는 음식과 의료비 난방을 위한 현물로 지급을 해줬다는 것이고요. 요보 아동은 도제 수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도제라는 것은 알죠? 개인이 어떠한 기술 전수를 해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제 수습이 기회를 제공하거나 권해서 이들을 수용하나 보호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빈법 정책이 어떠한 발전을 갖췄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빈법이라는 것은 여러 변화를 갖다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는 정주법, 작업장법, 길보트법, 또 뒤쪽에 스프램 랜드법 등이 있는데요. 자, 이제 정주법은 뭐냐? 자, 도시 내 빈민의 위를 막고 농촌의 노동력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 이동을 금지하는 정주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662년도에 됐는데요. 자, 이제 영국의 산업이 발달되면서 영국 사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제 시민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도시에는 어떻습니까? 빈민이 자꾸만 증가하는 반면에 농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내 빈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정주법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거주 이전 자유겠죠.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작업자법이 있는데요. 이 작업자법은 노동이 가장 가능한 빈민을 고려해서요. 국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이거를 강제로 이제 고용하게 되면은 이들을 통해서 국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작업장 설치해서 이 작업장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만들어서 이들을 노동에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길보트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 1782년도에 제정되었고요. 노동은 가능한데 자할 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에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을 하도록 알선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즉 직업을 갖다가 알선해 준다는 데에서 여러 가지 그 발전적인 그런 정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스핀헨법입니다. 이것은 1795년에 제정된 것이죠. 이 최초의 임금 보조 정책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어떤 빵 가격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최초로 그 임금 보조 정책으로 쓴 방법은 자, 빵값을 갖다가 줘서 이들이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먹고 사는데 이 돈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정도가 된다 했을 때는 이들에게 임금 보조 정책으로 해서 임금의 부족분을 갖다가 보조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그 기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수당이라든가 뭐 최저생활보장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다음에 신고빈법은요, 열등처위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빈법으로부터 구제받는 빈민의 상태를 구제받지 않는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이 최하층 노동자보다 낮은 수준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민벌도 구제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최하층 노동자보다도 못하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구인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여러 가지 사회 개량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개량 운동은 산업혁명과 때를 같이 해서 일어나는 것으로요. 이 운동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티스트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이 있습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이 뭐냐? 이거는 18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일어난 영국 노동자의 참정을 확대하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투표권을 유산 계급에만 부여했다는 겁니다. 즉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부여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선거를 요구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거를 요구달라고 했었죠. 이 당시는 노동자에게는 투표권도 없었고요. 특히 여성은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 사항은요, 최초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어졌지만 저차 그 내용이 요구사항이 떨어졌고 나중에는 여성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 개량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선 조직 개폐와 인목원 운동이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자선 조직 개폐와 인목원은 뭐냐? 자선 조직 개폐 활동은요, 자선과 구빈법 그리고 자선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빈곤에 대한 조사와 타당 활동하고요. 이들을 통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걸식하는 사람들의 억제에 초점을 두고 벌어진 것이고요. 인목원 운동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선 구호 활동이죠. 이는 인도주의적 박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빈민족에 대한 생활 실체 조사를 통해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조력 활동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자선조직협회와 인목원 운동은요, 주요 활동을 보면은, 자선조직협회는요, 의회 방문을 중심으로, 즉, 상류와 중류 여성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회 방문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목원 운동은 이에 비해서 지식층, 학자가, 그 다음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중산층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인 것이고요. 자, 이들이 보는 빈곤가는 어떻게 된 거냐? 인목원 자선조직협회에서는요, 빈곤을 개인의 칭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빈곤을 제약으로 본 것이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빈곤은 개인이 책임이면서 제약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목원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회 환경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념은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진화론에 반해서 인목원 운동은 급진주의 자유주의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그 사회 진화론과 그 진보는 좀 다른 것이죠. 그 실천은 어떻게 했느냐? 자선조직협회는 가정을 갖다 방문해서 지원해 준 거예요. 반면에 인목원 운동은 빈곤지역에 거주했죠.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빈곤지역의 대학생들이 위장으로 해서 빈곤지역에 거주한다거나 또는 어떻게 어려운 환경이 그 작업장에 임부로 위장해서 이들이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회개혁운동을 많이 벌였었죠. 서비스로 조종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인목원 운동은 직접 이들이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서비스 자체에 초점을 뒀다는 게 다르죠. 근데 시사점은요, 개별 사회사업의 시초가 되었고 지역사회 복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복지는 마찬가지인데 집단 사회사업의 효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목원 운동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보장 시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유명한 철혈 재생이었죠. 가장 힘없고 나약한 독일을 비스마르크는 재상이 되어서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철혈 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스마르크는 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 독일 민족은 이런 거 보면 이단민족이에요. 1884년 질병보험제도를 도입했고요. 이어서 재해보험법과 노령폐질보험법 등 일련의 사회보험을 도입했는데요. 자,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구제해야 된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설득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들이 나중에 폭동까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독일이 사회보장 시대를 갖다가 열었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사회보험을 갖다가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와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영국은 세계적인 경제 호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시켰죠. 그래서 계속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도 후반에는 복지국가 위기는 등장했는데요. 배분이 조금 방식은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모든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편주의가 힘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처 리즘에 따르면은 자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회의가 되겠죠.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국가가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세금을 많이 걸 수 있었지만은 이제 뭐 석유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에 따르니까 이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선 세금 자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제도적 접근에서 이제 복지 접근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지국가와 대처죠. 그래서 이 대처 수장, 여자 수장 여러분 아시죠? 이 대처 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참 영국으로 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가 이때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인데요. 자, 미국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해서 이제 국가 형성 시대, 확장 시대, 진보 시대, 그리고 나가서 현대 사회복지 역사를 갖다 쭉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요. 한번 조금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식민지 시대는 1601년부터 1776년이죠. 자, 미국이 독립선언이 된 해가 1714년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국이 식민지 시대입니다. 자, 영국은 17세기 초에 미국을 본격적인 식민지로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 경제, 이러한 모든 사회복지 제도를 또 특히 사회복지법제 구비법을 갖다가 그대로 영국에서 법을 미국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뭐 친족, 이웃 등에 대한 상부, 상조 또는 교회의 뭐 자선을 강조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는 이 구비법을 통해서 빈민구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갖다가 구분했죠. 그리고 특히 이 당시는요, 인디언들과 많이 싸울 때니까 그 구제의 대상자가는요, 인디언의 습격에 따라서 학살된 가족을 이런 피난민이라든가 고아, 뭐 노인 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제의와 기하에 허덕이는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민시대의 특징이고요. 다음에 이제 국가 형성의 시대를 갖다가 설명드리면은, 자, 이 시기는 사회복지는 종교적 그리고 인도주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서 대우해야 되는 일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민이 급증하고 막 하는 지금 그 미국인들이 그 서부로 진출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땅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영국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 평등과 자유 방위주의 사상으로 빈곤은 나태해서 나온다는 사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원에서 책임을 지진 않았죠. 그러나 관심을 이제 이때부터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점차 지원이 시설과 제도가 분권되어 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국가 형성의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국가 확장 시대입니다. 자, 이게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니까요. 시민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국가의 확장 시대는 시민전쟁이 끝나고 흑인 노예가 해방되면서 미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보상이 되는 바탕이 마련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적자 생존과 자유 방위는 여전히 사회 복지 보호지정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때 사회 문제 해결한 자선 조직협회라든가 인보안 사업이 등장해서 이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해가 바로 국가의 확장 시대고요. 다음은 이제 이 시기를 넘어서 진보의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보 시대는 미국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급진전을 이룬 시기죠. 자, 요 시기가 이제 어떤 시기냐? 1900년, 1920년대는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인데, 미국은 중립을 지켰죠. 그래서 전쟁 물자를 수출해서 큰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 이때 이제 산업이 발전되고, 또 미국이 크게 국가가 확장되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는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죠. 그 독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유 방임 사상으로 안 된다는 것이 벌써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의 진보 시대의 특징은요, 주 8시간, 하루에 노동자 시간 8시간제를 도입했죠. 그리고 고용자들이 의무법, 그 다음에 선언법, 뭐 농업신해법 이런 것들이 법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진보 시대였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그 현대사회복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대공황과 뉴딜 정책 시대가 되죠. 자,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와 빈곤자가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뉴딜 정책, 즉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뉴딜 정책이 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재정 보조도 해주지만요,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 부분 또는 실업, 은퇴, 사망보험을 제공해주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보험 및 복지 서비스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뭐 보건 분야, 입양 문제, 장애인 서비스와 같은 각종 서비스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공적 사회복지 체계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를 전후 복지개혁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이제 뉴딜 시대가, 뉴딜 정책도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종식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 시대인데요. 물가의 통제, 뭐 완전 고용,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가 더욱 확고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때 그 시민권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가 바로 전후 복지 개혁 시대입니다. 다음은 이대한 사회 빈곤 전쟁 시대가 1960년대에 있는데, 이건 케네디 대통령이 선창했고, 케네디가 암살될 때 암살이 됨으로 해서 존슨 대통령이 이것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요, 당선이 되면서 뭐 실업 문제라든가 흑인 인권운동 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서 의욕적인 계획을 정책을 나왔죠. 그래서 미국인은 5분 전에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거의 반 정도가 가난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증가하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위대한 사회 빈곤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국립평화봉사가 왔던 거 알죠? 바로 이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미국에서는요, 1964년에 흑인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줬어요. 그리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로 이때의 시기였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요, 환경 및 제도를 변화시켜서 이들을 갖다가 가난해서 구제하는 그러한 데에 관심을 두고 사회복지 정책을 폈던 때가 바로 위대한 사회와 빈곤전쟁 시대였다는 것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신보수주의 시대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입니다. 신보수주의 시대. 자, 요때 이제 카터 정부인데요. 자, 이때 그 카터가 생각해보니 연방정부가 돈을 아무리 써도 온 나라의 사회적 병폐를 갖다가 치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소비하게는 세금을 다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딜리어 레이건은요, 경제를 정언하고 군사력을 강화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소련을 갖다가 말살시킨 것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인데, 이 레이건 대통령은요, 그래서 세금을 감축하고 군사비를 증대시켰죠. 그리고 사회적 프로그램 비용을 대폭 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많이 축소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즉 신보수주의 시대로 보면 되고요. 다음 이제 복지개혁 시대가 1990년대입니다. 자, 이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클린턴 대통령 시대인데요. 이 제도의 개혁주의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뭐냐면 의료 보험 개혁안을 주장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것 갖다 너무 극심한 반대가 되게 좌절됐어요. 그래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실업보험,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공공부조 등 다양한 면에서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주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통령을 받은 부시 대통령은 자유에 대한 확신을 제창하면서요,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죠. 복지 축소로 보면 될 것이요. 그래서 국가 계획의 복지 제도의 한계를 갖다가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복지개혁시대의 200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먼저는 미국,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과 미국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시대에는 8조금법이 있었죠. 이 8조금법이 처음에는 우리 한서 지리지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왔는데 3개만 나왔다고 그러는데 8개가 이제 다 찾아졌죠. 8조금법 다 찾아졌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는요, 고구려 고국천황 시대에 진대법이 제정해서 빈곤에 대응했다는 것이 그런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만 시대나,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우리가 사회복지는 전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삼국시대에는 고국천황 때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진대법이라는 것은 이게 봄에 되면 춘궁기가 되는데요. 이때 그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받는 것, 이걸 우리가 진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대법이 제정해서 빈곤에 대응했다는 것이고요. 백제는 다르왕 11년에 왕이 동부와 서부로 통하면서 백성을 임무하고 가난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이들이 곡식 2석을 갖게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일환이죠. 또 신라시대의 가장 큰 빈민구일지층은 바로 거대한 제방 건축 벽골지입니다. 여러분들 전북 김제 벽골지 있죠. 우리나라는 그 농사를 갖다가 사만시적인 것이 많아서요. 저기 제천의 의림지,
김제 벽골지, 밀양 수산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농사지었던 그러한 것인데, 왜 이게 중요한 거면요. 대단히 건축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갖다가 대단히 사업을 갖다 할 때는 이 인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인물을 쓰게 되면 이들에게 노동비가 나갈 것이고요. 이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도 바로 구율책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 고려시대에 와서는요, 관료적 봉건 제재가 확립된 고려 시기의 역대왕들은 구제사업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 이끄는 국가 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됐다 하는 얘기는요, 이제 우리 그 나라가 이 봉건제도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는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는 읍면지제, 제면지제, 수환지려 여진대제, 납속보건제, 환관과 고독 대진돼 있죠.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읍면지제로부터 해서 환관, 고독, 진대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다음에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는 흑자, 상설구빈기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상설구빈기관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임시구빈기관도 있었겠죠. 그래서 상설구빈기관이 없어서 흑창, 태조 때 고려 진대법령을 와서요. 흉년이 들었을 때 국가가 비청한 양곡으로 무상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제도죠. 제2보, 자, 재화를 원금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대부 활용하여 거기서 생기는 이익으로 기관 운영하죠. 알로 빈민과 이재민 구제사업을 실시했다. 의창, 흑창을 개장했던 것이죠. 각주와 군에도 평상시에 공물을 쌓아두었다가 흉년, 질병, 전쟁 등 비상시에 사용했죠. 자, 상표현장 제도가 있었는데요. 성종 12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동서대비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죠. 해민국, 빈민을 치료하고 약봉을 지원하는 국립의료기관이죠. 유의창 등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 비양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상평창과 의창, 사창이 있었죠. 그래서 곡물 외에도 상평창은요, 호봉을 더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격을 조절해 줌으로 해서 백성의 의식생활을 평형 유지하도록 있는 겁니다. 자, 쌀값이 막 오른다. 부족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축해 있던 쌀을 푸는 거예요. 곡물을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마찬가지로 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상평장 제도인 것이고요. 의창은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와 같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곡물을 비축해서 재난 시에 사용하는 것이죠. 사창은요, 고종 때부터 시작되는데 각 지방 단위로 설립해서 양곡을 공동 저축하였다가 대해주는 자율적 조직으로 구제의 적절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현재 면 단위까지 이렇게 나눠서 설립했기 때문에 두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거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간에 의하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큰 혜택을 사민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즉 자율적 조직이다 이것입니다. 자, 다음은 근로제도입니다. 이제 의료제도인 것이죠. 그 전의감이 있었고요. 해민섬이 동서 대비원이 있었고요. 재생원이 있었죠. 뭐 이외에도 여러 번 뭐 강제원도 있었고요. 뭐 대한의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우리나라는 그 전염병 예방을 해서 뭐 종도예방법 관련 이런 규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고려 제도가 있었죠.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죠. 조선 고령 적용 대통령 급여 내용은요. 65세 이상의 노세자. 사실은 이 당시에 65세 이상의 노세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세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해, 기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를 대상 또는 급여 내용은 생활부조를 해줬다. 의료, 조산, 생업부조를 해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군정시대죠.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3년간 구호정책은
형식적으로는 일제의 조선 고령을 개성했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법에 의해서 이북 편함에 신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기한 전제면 등에 대하여 주로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업을 실시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봅시다. 1950년대, 즉 1.2공화국 시대죠. 1950년 한국 전쟁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있었죠. 이때는 사실 복지 정책이 거의 못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걸린 일이 많았었죠, 이 당시에는. 상위군도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았고요. 1960년대는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군사 정권은 자신들이 정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이때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1970년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보장의 추진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반 이후에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재정이 없으면 사회복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이후, 즉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인데요. 제5공화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 사회구현,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 등 새로운 사회건설 국기를 제시했고, 자,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시대죠.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공원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죠. 사회 대응 소비적 차원에 벗어나 타대 투자형 개발 축전을 갖다 한 그런 식입니다. 자, 다음에 이명박 행정은요, 이제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로 그래도 최신의 사회복지 정책을 갖다가 썼던 것을 특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 정책은 이렇듯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절대 한 곳에 있을 수가 머물 수가 없죠. 자, 보편적 복지는요, 빈곤적뿐 아니라 중산층의 일반 국민 대다수를 국가의 복지 정책의 직접적 수혜 결정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보편적 특징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이런 것은 보편적 복지인 것이에요. 예방적 복지는 실직이나 교육사학직에 처하기 전에 절실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 수혜 개척을 줄여 복지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맞춤의 복지가 있죠. 교육, 의료, 주거, 지역, 노후생활 기반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각의 요소에서 개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까지 알아봐서 오늘 사회복지 역사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영국, 미국, 우리나라 겁니다. 사실 중앙간산처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훑는 정도였지만은 이제 사회복지 역사는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책을 좀 더 보면서 연구하기로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기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